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썩 납득이 되는 설명은 아닙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면 특검의 성과는 물론이고 내란 청산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잊은 것 같습니다. 쿠팡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문제는 쿠팡이 든 배상보험의 보장 한도가 법정 최소 기준인 10억 원짜리라는 겁니다.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인데 대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몸집만 키운 속도전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배경입니다. 3부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안 지역 일대에는 쓰나미 경보도 내려졌는데 일본 기상청은 추가 지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라며 민중기 특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위헌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매니저 갑질 논란에 이어 불법 의료행위 의혹까지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 씨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의료계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고 유통 경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국내에서도 이용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기자회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법무법인인 대륜의 이 현지 법인이죠. 미국 로펌 SJKP는 바로 이곳에서 뉴욕 맨하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원고를 200명 이상 모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원하는 의뢰인들도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국적의 원고를 더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쿠팡은 고객 계정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INC가 보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에 맞춰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알리바바 이후 최대 외국 기업의 기업 공개는 한국 성공 스토리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2010년 쿠팡을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자 쿠팡 측은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며 총수 지정을 회피했습니다. 이어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김 의장은 한국법인등기 이사와 의장에서 사임했습니다. 이를 놓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쿠팡은 미국 상장사의 의장일 뿐이라며 김 의장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장은 미국 상장 때는 쿠팡이 한국 브랜드란 점을 적극 홍보했고 미국에서는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결정자로 공시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번 유출 사태는 한국에서 일어났는데요. 미국에서 소송이 추진되는 배경은 뭡니까? 네,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 책임 연계가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상장 기업은 중대한 이 보안 사고의 경우 4영업일 내에 공시를 해야 하지만 쿠팡 측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에 따라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이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도 미국에서 더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이용자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 페이스북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인 에큐팩스는 3천만 명의 정보 유출로 7억 달러의 합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대륜과 SJKP는 이미 이 집단 소송의 요건인 40명을 넘어섰고 1000명 이상의 원고를 확보하면 바로 미국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맨해튼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법정 최소 금액인 보장한도 10억 원에 딱 맞춰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연 고객 피해에 책임을 질 생각이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역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이 인정받은 손해액은 최대 10만 원 정도. 쿠팡 피해자 3,370만 명이 비슷한 손해액을 인정받는다면 쿠팡은 3,370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최근 집단 소송 청구액은 최대 60만 원 수준으로 모두 인정받는다면 배상 금액은 역시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피해자 규제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쿠팡이 가입한 보험의 최대 배상 가능 금액이 최소 금액인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준비나 경각심이 아예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뿐만이 아닙니다.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2천만 명 넘는 가입자 정보가 유출될 당시 가입했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한도는 10억 원, 쿠팡과 같았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관행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률은 2%에서 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입자 100만 명, 매출 800억 원의 대기업조차 최소 기준을 10억 원으로 정한 점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현행법상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최근 판례로 인정받은 건 고작 1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손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앞서 SK텔레콤도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30만 원 손해배상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배상 책임 보험의 최소 가입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해안 지역 일대에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조명이 거세게 흔들립니다. 야바이. 해안가에서는 경보 사이렌과 함께 긴급 대피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쓰나미注意報発表.避難を指示する. 어젯밤 11시 15분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홋카이도와 이와테현 일대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를 예상한 가운데 해안 지역 곳곳에서는 40에서 70c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홋카이도 주민 2만 3천 명, 이와테현 주민 6만 7천 명 등 모두 9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아오모리현에서는 주택 500여 채의 전기가 끊겼고 차량이 함몰된 도로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역에서 신아오모리역을 오가는 도호쿠 신칸센은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도쿄에서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비상 대책실을 설치한 가운데 다카치 총리는 인명피해 방지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以上の指示を行いました。 후쿠시마 원전은 별다른 피해가 없고 방사선 측정치도 이상이 없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추가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 관계자가 한학자 총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전달한 건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과도 인연을 맺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을 열고 통일교 지역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대다수가 국민의힘 지역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도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 남부에서 활동했다는 강모 씨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과도 만남을 했고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이 잇따라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택적 수사라는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특검은 해당 의혹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당시 진술 내용이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선별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첫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은 먼저 지난 8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대신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관련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며 특검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행사와 관련해 민주당 측 인사들과도 접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주당 인사들과 더 가까웠던 데다 행사와 관련해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소통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한학자 총재와 직접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에도 지난 8월 이미 이런 진술을 했다고 언급했는데 이 때문에 특검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해당 의혹과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이 이론의 여지 없이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지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선택적 수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마지막 항목은 이전 항목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일체입니다. 직접 언급은 안 됐더라도 인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검은 실제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가 우호적 기사 작성 대가로 기자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 등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은 의혹들도 파헤쳐왔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주가 조작 공범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받게 되면서 줄곧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혹은 유독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해 특검은 관련 범죄 행위라는 단서를 콕 집어 설명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장 도박 사건은 별도 수사하지 않았듯 특검법상 내용이 명시된 의혹과 물적, 인적, 시간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따져봤다는 겁니다.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건진법사 등에 대한 수사가 본질이라거나 문제가 된 통일교 간부의 진술은 2022년이 아닌 한참 이전의 일이라고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 대표나 이 전 대표의 경우 김건희 씨 의혹을 향하던 과정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맞지만 민주당 관련 의혹은 의혹의 주체나 시기 등의 면에서 특검법에 적힌 의혹들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왜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데다 특검 설명을 따르더라도 의혹을 사건화까지 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선택적 수사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한 겁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법조계와 보수 야권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위헌 소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점은 삼권 분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이송할 수 있게 한 점도 쟁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2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전문가 자문 등 수기를 거쳐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기로 한 겁니다. 전문가들의 그 자문이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그 다음 의총에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거로 했고.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지만 비공개 의총에선 우려 목소리가 꽤 분출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재판 지연에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고 법무부 장관이 전담 판사 추천권을 갖는 것을 두고도 내부 우려가 여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보완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맞선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에 직접 고발하는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위헌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판사들이 모여 내란전담 재판부의 위헌성 등을 논의하는 날, 국민의힘은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동시에 내란재판부 설치에 공감한 대통령실은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라고 직격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짧게 비공개로 하던 의원총회도 국민에 고발하는 공개 형식으로 열어 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과 필리버스터 무력화법까지 헌법 전문가들과 법사위 의원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여권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싹쓸이해 이재명 민주당의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나 이재명 정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이 판결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독재 유혹에 취해
사법부 형의화를 목표로 좌충우돌 하고 있다면서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이른바 현진우나 문자로 필요성이 불붙은 특별감찰관 임명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요구한 국회 추천에 빠르게 화답하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따르던 민주당이 유독 이 문제만큼은 미루고 있다면서 서로 짬짬이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관련 내용은 3부에서 전문가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 비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내부 논의 끝에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곧바로 12월 임시회가 소집되는 만큼 민주당은 더 쉬운 필리버스터 중단법도 오늘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법안에 무제한 반대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국민의힘의 전략도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 전 막판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수도권 집중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킨다며 균형 발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국내 투자를 약속한 대기업들이 비수도권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좀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전략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겁니다.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의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상승 거래 비중이 10월보다 축소된 가운데 서울은 여전히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삼양이나 아모레 등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 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고 아이폰을 팔고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은 뒤 환불해주지 않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 유엔아이폰과 리올드에서 상품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05% 인상한 월 269만 4,5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태 해결까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 매니저들과 오해는 풀었지만 출연작들이 지게 되는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이로써 제기된 주요 의혹들의 실체는 수사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의 의혹 제기 나흘 만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전날에서야 폭로 당사자들과 만나 오해를 풀긴 했지만 여전히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 생각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는 출연작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보고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는 방송 활동을 멈추겠다고 하면서 고정으로 나오던 예능 프로그램들도
향후 박 씨의 출연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박 씨의 이 같은 결단은 매니저 갑질에서 시작된 의혹 제기가 불법 의료행위 논란으로까지 일파만파 번지던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박 씨가 그동안 피로 해소 목적으로 비의료인 A씨에게 주사를 맞아왔다는 게 골자인데 A씨가 SNS에 자신은 해외 대학병원 교수 출신이라고 반박한 뒤 다시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의사면허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여기에 해당 병원이 실제하느냐를 두고 의료계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됐고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이 폭로한 갑질 의혹을 계기로 박 씨가 받게 된 특수상해 혐의 수사와 되레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하며 박 씨 측에 수억 원을 요구해왔다는 내용의 공갈 혐의 수사까지 쌍방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제기된 주요 논란의 진실은 향후 수사와 법적 공방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소년범 전력을 인정한 배우 조진웅이 전격 은퇴를 발표한 이후 파장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미성년 시절 범행이 성인이 된 뒤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배우 조진웅은 그동안 공인으로서 쌓아온 반듯한 이미지와는 다른 소년범 전력이 보도된 뒤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논란 하루 만에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하자 10대 시절 일을 이유로 배우 활동을 그만두는 결정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 소년범 교화에 힘쓴 송경용 신부도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은 살아있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이 교화에 있어 전과로도 기록되지 않는 만큼 과거 소년 보호 처분 이력을 지금 비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과거의 과오를 애써 덮어둘 수만은 없고 배우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은퇴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를 근거로 그들을 비판할 수 없는가라고 물었고 박유아 세종대 명예교수는 배우는 사람들 환상을 만족시키는 직업이라며 더는 환상을 품을 수 없게 됐으니 그만두는 건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또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형사 고발까지 제기되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축구 선수 손흥민 씨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씨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겁니다. 여전히 손 선수와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나요? 손 선수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법원은 1심에서 양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와 공모해 7천만 원을 더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서 양 씨는 협박한 적이 없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태아를 손 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양 씨가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의사에게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 아이로 생각한 것 같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실제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위자료를 요구하다 포기했고 이후 손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명인인 손 씨가 범행에 취약했고 양 씨는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에 쓴 뒤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또 범행하려 한 만큼 동기 역시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알려져 손 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로 보인다면서 이들이 손 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경찰이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을 포함해서 공중 협박글을 올린 게시자를 상대로 수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중 협박죄 제정 이후에 테러 협박글 게시자에 경찰이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한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달리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협박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경남 하동에서 잡히기까지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정말로 시민들이 많이 다치거나 폭파가 됐으면 어쩔 뻔했나. 지난해 9월에는 경기 성남시 야탐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예고한 날에는 장갑차까지 동원되는 등 피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50일 넘도록 일대에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협박글을 게시한 두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 적용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결과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에는 1,256만 원, 야탐역 살인 예고에는 5,500여만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투입된 경찰 출동수당, 유류비 등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경찰은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는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번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치안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치안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없게 되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다니는 인천 소재 학교 등에 대한 폭탄 테러 예고글을 쓴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또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이 또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호치민 총영사관은 사건 인지 뒤에 현지 공안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유족 측에도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장례 절차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베트남 경찰이 호치민의 한 고급 빌라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베트남 호치민의 한 주택가에서 한국인 남성이 대형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인중개사를 밧줄로 묶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10분쯤 40대 여성 공인중개사와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를 둘러보다 갑자기 공인중개사의 손을 밧줄로 묶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안성시에 있는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300만 원짜리 귀금속을 구매했고요. 다른 금은방에서 해당 귀금속을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 만에 서울 금천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5에서 7도가량 낮아질 텐데요. 현재 광주가 0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외투 입으셔야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동쪽 지역은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해안 곳곳에 건조 경보도 내려진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7도, 대구 1.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구와 광주 10도 예상되고요. 찬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 걱정은 없겠고 이번 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라며 민중기 특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위헌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안 지역 일대에는 쓰나미 경보도 내려졌는데 일본 기상청은 추가 지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논의하기로 했던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제도 변경은 물론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도 의안으로 올려 우려를 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사전에 발의된 입장 표명 안건은 2가지였는데 법관들은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들은 뒤 현장에서 안건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안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법관들은 2가지 모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여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모두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의안과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안이 동시에 올라갔는데 이 가운데 2번째 의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으며 가결됐습니다. 사전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제도 변경 관련 입장 표명 안건도 모두 가결됐습니다.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에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상고심제도 개선은 사실심 강화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법관 대표 회의의 결론은 앞선 전국 법원장 회의의 결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전체가 우려를 표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다른 법조계 단체들도 현행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의견 수렴을 마친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한 사법개혁안, 이 문제는 대통령실 그리고 법률권, 진보 진영,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SNS에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뜻대로 갈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원총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공론화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싹쓸이해 이재명 민주당 1급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과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흑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도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까지 장악하는 건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버젓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고발회에 참석한 박형명 변호사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독일에 법 왜곡죄가 있지만 사문화된 상태라고 지적했고,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원하는 결론을 꼭 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 내란 전단 재판부라는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은 선택적 수사,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여 있죠.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정희 특별검사부는 어제 해당 의혹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혹의 바탕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에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 역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 진상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특검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 15명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내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만 쏙 빼놓고 수사한 건 민주당 죄는 덮고 국민의힘만 털겠다는 노골적 편파 수설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 나아가 특검에 대한 전면 재수사 촉구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법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민중기 특검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논란에 대한 당 차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적 후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그런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교 측 추가 진술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도부 차원의 공개 언급은 자제하는 가운데 3특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벼르며 내란 청산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규유착 문제를 고리로 국민의힘의 공세를 편 민주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됩니다. 관련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고심도 깊어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남부 연방법원에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200명 넘는 의뢰인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민사는 물론 형사소송도 원하고 있다면서 더 다양한 국적의 의뢰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올해 발생한 보안 사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통신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통신사의 보안 사고에 이용자들의 불안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LG U+의 인공지능 서비스 익시오에서 통화 내용이 유출됐는데요. 회사는 해킹이 아닌 작업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통화 정보가 유출된 익시오는 LG U+가 지난해 출시한 인공지능 통화 비서 앱입니다. 통화 녹음과 요약, 통화 중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한 서비스로 1년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저녁 8시부터 15시간 가까이 이용자 36명의 통화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다른 이용자 101명에게 통화 요약 내용과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등이 노출됐습니다. LG U+는 고객 신고로 뒤늦게 이를 파악한 뒤 복구를 진행했고 이용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킹이 아닌 기능 개선 과정에서 작업자 실수로 발생했다며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통신사들의 보안 사고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앞서 SKT의 유심정보 해킹 사태로 유심 교체 대란이 빚어졌고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으로 이용자 360여 명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로 해킹 공격이 늘고 있지만 보안 체계는 과거에 머물고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보안 문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K 콘텐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이를 좀먹는 불법 웹사이트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사이트 운영 일당을 검거했는데 수십억 원을 광고비로 챙겼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 등 방송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 클릭 한 번이면 무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 불법으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경찰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 48살 A씨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인기 콘텐츠로 접속을 유도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32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난 1년간 월 평균 광고비 300만 원을 받았는데 무려 52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6개월 간격으로 범행 사무실을 옮겨 다녔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돈을 챙겨왔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또 태국으로 도주한 그 피해자 2명, 그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적색수배 내렸다가 인천공항에서 검거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하루 평균 110만 명이 접속하던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고 지난해 K 콘텐츠 불법 유통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TV 운영자도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제2, 제3의 불법 공유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장 운영되고 있는 불법 사이트만 수십 곳.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존 도메인의 숫자를 하나씩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 저작권 침해는 물론 K 콘텐츠를 죽이는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불법 공유 사이트 접속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나가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일본 아오모리와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아오모리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아오모리 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안 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된다며 긴급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로 진원의 깊이는 약 50km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는 50cm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의 지지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종전한 일부의 회의감을 드러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에도 카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과 런던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 대해 대응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전장에서 수세에 몰린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 지지를 더욱 확실히 하고 유럽은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한 내용 중 안보 보장과 동부 돈바스 영토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 전체를 양보하라는 러시아 측 요구를 둘러싼 이견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이 마련한 종전한 세부 내용 일부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firmly standing behind, and the outcome is open. I'm skeptical about some of the details.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며 재차 압박했습니다. I'm a little bit disappointed that President Zelensky hasn't yet read the proposal.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주 미 우크라 대표단의 플로리다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데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미국 측에 우크라이나 안보구조와 러시아의 약속 위반 전력을 부각하며 재침공 위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안보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종전 협상의 진전 여부는 미국과 러시아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회의를 앞두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계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서 고물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참모이자 차기 연준의장 유력 후보인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금리가 계속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동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 일시 업무 중단, 셧다운 때문에 빠진 데이터들이 많다며 곧 발표될 고용지표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9일부터 이틀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연준은 이번 FOMC에서 현재 3.75에서 4%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I would probably cut rates this month, but we've got enough that I would not hesitate to cut another quarter. 연준이 공개할 경제 전망도 주목되는데 차기 의장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열려있는 연준을 물려받을지 아니면 추가 인하에 상당히 회의적인 연준을 넘겨받을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해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선택하든 좋은 선택이라면서도 자신이 된다면 기쁘게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물가에 따른 국내 여론 악화와 관련해서는 낙관론을 피력했습니다. 내년부터 팁과 초과 근로에 대한 면세 정책이 실행돼 추가 실질 소득을 얻게 될 거라는 건데 관세 수입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구상을 반영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인공지능 산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줘서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규제 일원화를 통해 AI 산업 생산성이 증대되면 성장률이 오르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마약 밀매 카르텔 활동으로 치안 불안 사태를 겪는 에콰도르 교도소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에콰도르 교정청은 현지 시간 7일 마찰라 교도소 외부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한 뒤 확인 결과 수감자 13명이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폭발은 교도소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지 수사기관은 누군가가 교도관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해 드론으로 폭발물을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정당국은 내부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달 들어 쿠팡 이용자 수가 나흘새 181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어제는 사과문까지 마케팅에 끼워 넣었다는 논란까지 나오며 소비자들의 불만에 불을 질렀습니다. 쿠팡은 앞서 사과문에서 유출이 아닌 노출로 표현해 사안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이번엔 사과문을 외부로 공유하면 링크 미리 보기에 특가 홍보 문구가 뜨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쿠팡이 사태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1일부터 5일까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81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쿠팡의 대응에 실망한 소비자들의 탈쿠팡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걸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고 있지만 소비자 배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의 보장 한도가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 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최소 보험 금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경향신문은 한국인의 지독한 부동산 사랑을 다룬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인의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이 65%에 달한다고 하네요.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 호주나 영국, 미국, 일본 중에 가장 높습니다. 또 금융자산 내에서도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금융자산 비중이 60%를 훌쩍 웃돌면서 우리나라와 정반대 구조를 보였습니다. 보고서에는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는데요.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과 또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교육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720억 달러, 약 106조 원의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미국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중인데 이 내용은 한국일보가 정리했습니다. 워너브러더스는 슈퍼맨과 배트맨, 해리포터 시리즈 등 방대한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으로 유명한 케이블 채널 HBO와 OTT HBO Max까지 운영 중인데요. 이런 워너브러더스를 넷플릭스가 인수하면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걸 넘어서 독점 가능성이 커지겠죠. 과거에 사란도스 넷플릭스 CEO가 극장 영화는 구식 모델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극장에선 짧게 개봉을 하고 바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직행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할리우드 전반의 추가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 우려도 크고요. 하지만 최종 인수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계 역시 걱정이 깊은데요. 해외 OTT에 대한 종속이 더 심해질 거란 전망에 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2월 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량에 초등학생이 깔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들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 11명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들을 찾아내서 모범 시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원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그대로 덮칩니다. 놀란 시민들이 사방에서 뛰어와 영차 외침과 함께 차체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가장 먼저 달려간 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기사 조화영 씨.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2명과 산책 중이던 부부, 회사원 등 모두 11명이 구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보고 바로 그냥 이게 들어야 되는 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기가 다쳤어 이러니까 바로 이제 신호가 바뀌자마자 누가 이제 갑시다 하는 소리도 없이 그냥 와 하고 간 거지. 이들은 119 구급대가 도착해 아이가 안전하게 이송되는 걸 확인한 뒤에야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사고를 당한 A군은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수원시는 SNS에 선행 시민을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현수막까지 내걸며 시민 영웅 찾기에 나섰습니다. 제보와 확인을 거쳐 마침내 11명이 모두 확인되자 시는 모범 시민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수원에 대한민국에 이런 선행 시민들이 계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따뜻해지신 거예요. 따지지 않고 쫓아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구조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당연한 이해를 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이제 당연히 이제 도와줄 일은 당연히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큰 이제 상을 주셔가지고 과분하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YTN 최명신입니다.
기후 위기는 현실이죠. 이상기후 때문에 폭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가 빗물 배수 기능을 가진 복합터널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터널을 먼저 만든 말레이시아를 찾아 운영 비결을 살폈는데요. 이형원 기자가 쿠알라룸푸르 복합터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길게 뻗은 터널 안이 물바다로 변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위쪽 저류지가 가득 차자 복합 터널을 통해 아래 하천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복합 터널 스마트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일부 구간을 도로로 쓰다가 비가 많이 오면 차량을 통제하고 수로로 활용합니다. 스마트는 최대 40m 깊이로 지하를 뚫어 지난 2007년에 만든 터널입니다. 차가 지나다니는 구간 3km를 포함해 전체 길이는 9.7km입니다. 강우량과 하천 수위에 따라 4단계로 운영하는데 재난 상황인 4단계가 되면 도로와 빗물 터널 전체를 수로로 씁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물의 양만 100만 톤에 달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도로로 쓸 때는 교통 혼잡도까지 줄일 수 있어 1년에 8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Reducing the risk of flooding in the city center and also relieving the congested area, especially for traffic coming into Kuala Lumpur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city. 이상기후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서울시도 빗물 배수 터널 추가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완공한 신월 배수 터널의 효과를 본 만큼 강남역 등 3곳에 같은 터널을 만들고 이수에서 과천은 복합 터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널 양 입구 쪽에 대형 저류조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저희는 그게 마련되기가 어렵습니다. 2개의 터널을 뚫어서 별도로 이수, 과천 터널이 완성이 되면 사당역 주변의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런 터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배수 펌프나 하수 관로를 철저히 관리해 비 피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를 꼽았습니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33.94%를 얻은 변동불거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인데요.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7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동쪽 지역은 점차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동해안 곳곳에는 건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바람이 강해서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쉽습니다. 불씨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2.9도, 부산은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 11도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또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레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동쪽 지역의 건조특보는 차츰 해제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산행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